대만이 하이마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실사격 훈련 처음으로 중국은 비웃었습니다. 고작 하이마스 몇 대로 뭘 하겠냐고요? 그런데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의 분석은 다릅니다. 중국이 멀쩡한 척 비웃는 건 속으로 미칠 것 같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깎아내리는 건 무시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입니다. 자신 있을 때는 조용합니다. 시끄럽게 깎아내릴 때는 뭔가 신경 쓰인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수치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32발의 로켓, 중국 상륙부대를 괴멸시키기에 충분한 숫자입니다. 역사에는 멀쩡한 척하다. 실제로는 두려움의 전략을 바꾼 사례가 많습니다. 2003년 리비아의 카다피가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한 건 이라크 전쟁을 보고 겁이 났기 때문이에요. 밖으로는 강경하게 말했지만 안에서 계산을 달리 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밖으로는 대만을 비웃지만 안에서는 지속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어요. 그 계산이 불리해질수록 실제 행동의 문턱이 높아집니다. 오늘은 이 실사격 훈련이 왜 중국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여기에 붙은 한국 엔진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첫째, 대만 하이마스 실사격이 왜 대만 해협 균형을 바꾸는 사건인가? 둘째, 32발이라는 숫자가 왜 중국을 불편하게 만드는가? 셋째, 프랑스 사프란 엔진 크랙 사건이 왜 한국 방산의 중요한 전환점인가? 군사적 사건 하나가 어떻게 지정학과 방산 국산화를 연결하는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국 안보와 방산 경쟁력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대만 해협 현황을 잠깐 짚겠습니다. 대만 해협은 폭이 180km에서 좁은 곳은 130km입니다. 인천에서 서울보다 가까운 거리예요. 그런데 이 짧은 거리를 건너는 것이 군사적으로 극도로 어렵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첫째, 해협의 얕은 수심. 대만 해협 평균 수심은 60m입니다. 깊은 바다가 아니에요. 잠수함 운용이 어렵고 수중길의 부설도 효과적입니다. 둘째, 편서풍과 파도. 대만 해협은 편서풍이 강하게 붑니다. 상륙 작전 시 기상 조건을 골라야 해요. 실제로 상륙 작전 가능한 날이 연간 2달 정도로 좁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셋째, 대만의 해안 방어. 대만은 수십 년 동안 중국 상륙 시나리오에 대비해 해안 방어를 구축해 왔습니다. 여기에 하이마스가 추가된 겁니다. 하이마스가 뭔지부터 짚겠습니다. 하이마스, 하이 모빌리티, 아티러리 로켓 시스템. 직역하면 고기동성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에요. M270 다연장 로켓의 경량화 버전입니다. M270이 6X6 장갑 차량 위에 12발 발사대를 올린 거라면 하이마스는 5톤 트럭 위에 6발 발사대를 올린 거예요. 무게가 절반이에요. 그런데 정밀도는 그대로입니다. M31A1 GMLRS 유도 로켓을 쓰면 사거리 70, 80km에 오차가 5m 이내예요. GPS 유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탄약 디포를 정확히 타격할 때 쓴 게 이 하이마스거든요. 고가의 장비를 높은 정밀도로 타격하는 능력이 증명됐습니다. 탄약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이번 대만 훈련에서 주목받는 게 자탄이에요. 자탄은 클러스터 탄약, 즉 탄 안에 작은 탄이 여러 들어있는 방식입니다. 넓은 면적에 동시에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문제는 불발률입니다. 자탄 중 일부가 폭발하지 않으면 나중에 민간인 피해로 이어져요. 이 때문에 클러스터 탄약은 국제적으로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김민석 전 대변인이 언급한 건 전 세계에서 불발률이 가장 낮은 자탄을 대만이 이번에 썼다는 겁니다. 기술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정밀도가 높고 불발률이 낮다는 건 작전 효율이 극대화됐다는 의미입니다. 집적된 상륙부대에 이 탄이 날아가면 피해 범위가 넓고 불발탄 리스크도 낮습니다. 대만이 이걸 도입한 건 미국이 2022년에 판매를 승인하면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실사격 훈련을 했어요. 훈련을 하는 것과 실사격 훈련을 하는 건 다릅니다. 실사격이 됐다는 건 이제 실전 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훈련 교관도 붙이고 탄약도 쓰고 절차도 다 검증됐다는 겁니다. 대만 하이마스가 이제 전력이 됐습니다. 왜 이게 중국을 불편하게 만드냐?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보면 됩니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려면 대만 해협을 건너야 합니다. 대만 해협의 가장 좁은 구간이 180km예요. 상륙작전이에요. 상륙작전은 역사상 가장 위험한 군사작전 중 하나입니다. 적 해안에 배를 대고 병력을 상륙시키는 동안 방어 측은 모든 화력을 집중할 수 있거든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연합군이 첫날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기억하시죠? 그것도 공군이 완전히 압도한 상황에서 그랬어요. 대만 상륙작전은 다릅니다. 대만은 독자적인 방어력이 있어요. 중국의 상륙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현재 중국 해군 상륙함 전력으로 한 번에 상륙시킬 수 있는 병력이 제한적이에요. 일부 분석에서는 1만 명에서 최대 3만 명 수준으로 봅니다. 그런데 대만을 점령하려면 훨씬 많은 병력이 필요합니다. 대만 육군 규모가 10만 명이 넘고 예비군이 수십만입니다. 인구 200~300만의 섬 전체를 점령하는 것은 엄청난 병력이 필요해요. 중국이 그 병력을 여러 차례 나눠 보내야 하는데 매 사이클마다 하이마스 같은 정밀 화력에 노출됩니다. 첫 번째, 상륙 시도가 크게 손상되면 후속 상륙 시도는 더 어려워지고 중국 지도부 내에서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정치적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게 대만이 노리는 방어 전략이에요. 버텨서 이긴다는 전략입니다. 하이마스가 상륙 작전에서 하는 역할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실사격 훈련을 직접 참관한 인원들이 확인한 것도 이겁니다. 현장에서 훈련을 지켜본 결과 대만군이 실제로 이 무기를 운용할 수 있다는 게 검증됐어요. 중국 함정이 대만 해협을 건너 해안에 접근하는 동안 하이마스는 이미 사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해안으로 접근하는 상륙 함정과 병력에 정밀 타격을 가하는 겁니다. 지상에 상륙하려는 부대의 70km 사거리에 정밀 로켓이 날아오면 어떻게 되는지는 계산이 나와요. 김민석 전 대변인이 말하는 32발 괴멸 시나리오가 이겁니다. 하이마스 여러 대가 동시에 사격하면 한 사이클에 32발이 나갑니다. 5m 오차로 32발이 상륙 부대에 꽂히면 그 부대는 전투 능력을 잃어요. 물론 이게 모든 걸 해결한다는 게 아닙니다. 중국은 대만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미사일을 갖고 있어요. 하이마스 진지도 탐지해서 타격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하이마스는 기동성이 생명이에요. 쏘고 이동하는 전술을 씁니다. 사격하고 수분 안에 다른 위치로 이동해요. 고정된 목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전술이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효과가 증명됐습니다. 러시아가 하이마스를 여러 차례 타격하려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쏘고 사라지는 속도가 러시아 대응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하이마스도 같은 전술을 쓸 겁니다. 대만 지형도 중요합니다. 대만은 산악 지형이에요. 동부는 산악, 서부는 평야지대예요. 중국 상륙 작전은 주로 서부 평야를 노립니다. 그런데 서부 평야 뒤에 산악 지형이 있고 하이마스는 그 산악 지형에서 사격하고 숨을 수 있어요. 중국이 상륙 이후에 내륙으로 진격하려면 산악 지형을 돌파해야 하는데 거기서 정밀 화력에 노출됩니다. 대만의 지형 자체가 방어 측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하이마스는 그 지형 이점을 최대로 활용하는 무기입니다. 중국이 멀쩡한 척 비웃는다는 게 바로 이 지점에서 이해됩니다. 비웃으면 군민 사기에 도움이 돼요. 대만 몇 대 하이마스로 뭘 하겠냐는 메시지는 중국 내부 결속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실제 중국 군사기획자들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어요. 대만 해협 상륙 작전의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상륙 지점을 어디로 잡을지, 하이마스 사거리를 어떻게 벗어날지, 어떻게 탐지해서 타격할지 이 모든 계산이 더 복잡해진 거예요. 전쟁은 쉬운 것부터 사라지는 게임입니다. 쉬운 옵션이 하나씩 제거될 때마다 공격 측의 부담이 커지거든요.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대만 해협 위기에서 미국의 역할입니다. 미국은 대만 관계법에 따라 대만의 방어적 무기를 판매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선언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해요. 중국이 공격하면 미국이 개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모호성이 중국의 군사계획을 어렵게 만듭니다. 미국이 개입한다는 걸 확실히 알면 계산이 쉬운데
모를 때는 더 보수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거든요. 하이마스 판매 승인 자체가 이 전략적 모호성의 일환입니다. 대만을 더 강하게 만들면서도 직접 선언은 안 하는 방식이에요. 일본도 이 방정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은 대만 유사시 미국과 함께 개입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분류됩니다. 오키나와 미군 기지, 자위대의 남서, 방어, 강화, 이 모든 것이 대만 해협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일본 입장에서 대만이 중국에 점령되면 해상교통로가 막힙니다. 일본의 석유와 LNG 대부분이 대만 해협을 통과해요. 경제적 생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대만 방어에 관심을 갖는 건 이념이 아니라 지정학적 이익입니다. 한국도 같은 맥락이 있어요. 대만 해협이 막히면 한국의 에너지 수입선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이 이야기가 우리와 직접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한국과 연결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엔진 이야기예요. 대만 하이마스 훈련을 보도하면서 한국 방산 관련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맥락에 프랑스 제작사 사프란 엔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프란은 프랑스의 항공 엔진 제조사예요. 한국 주력 훈련기나 경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을 공급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엔진에서 크랙, 즉 금이 발견됐습니다. 엔진 크랙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항공기 엔진에 금이 간다는 건 운용 중 파손 위험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사프란이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김민석 전 대변인의 관점은 이 사건이 준 역설적인 메시지에 있어요. 엔진 크랙 사건이 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국산 엔진 개발 필요성을 잘 알려줬냐는 겁니다. 외국 엔진에 의존하면 이런 상황이 생겨요. 공급사가 결정하는 품질, 공급사가 결정하는 수리 일정, 공급사가 결정하는 가격. 한국 항공기가 프랑스 엔진이 없으면 못 뜨는 구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KF-21에서 소스코드 주권이 중요한 것처럼 엔진 주권도 중요합니다. 기술 의존이 결국 작전 의존으로 이어지거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엔진, 장갑차 엔진, 함정 엔진을 만들고 있어요. 항공기 엔진도 국산화 목표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기술 자부심 문제가 아닙니다. 전시에 외국에서 엔진을 공급받는 게 막혀도 독자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전략 독립성의 문제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걸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서방 무기를 받아도 부품 공급이 끊기면 작전이 멈춰요. 독자 생산 능력이 있는 나라가 더 오래, 더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한국이 방산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면서 이 독자 생산 능력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어요. 방산 수출이라는 관점에서 더 보겠습니다. 한국은 최근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등의 K9 자주포와 K 전차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사는 이유 중 하나가 신속한 공급 능력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이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데 미국과 독일 방산업체는 주문이 밀려 있어서 납기가 수년씩 걸립니다. 한국은 양산 체계가 갖춰져 있어서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요. 이게 경쟁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엔진 같은 핵심 부품까지 국산화해야 합니다. 외국 부품에 의존하면 공급망이 흔들릴 때 납기를 맞출 수 없어요. 사프란 엔진 크랙 사건이 보여준 건 단순한 품질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리스크입니다. 방산 국산화와 대만 해협이 연결되는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대만이 하이마스를 도입하면서 그 정비와 부품 공급이 미국에 의존하게 됩니다. 유사시 미국이 부품 공급을 차단하거나 늦추면 전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한국도 같은 구조예요. F-35, 패트리엇, 하이마스 이 무기들의 핵심 부품은 미국에서 옵니다. 평시에는 문제 없지만 전시의 미국 공급망이 다른 전선에 집중되면 한국 전력에 영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방산 국산화가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전략 독립성의 문제인 겁니다. 사프란 엔진 크랙이 만든 불편함이 오히려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중국은 이 상황에서 뭘 노리고 있을까요? 시간입니다.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속도와 대만이 방어력을 갖추는 속도의 경쟁이에요. 중국은 해군을 빠르게 늘리고 있어요. 함정수, 항공모함, 잠수함 빠른 속도로 증강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만은 미국 무기를 사서
도입하는 방식이라 속도가 느려요. 하이마스 승인이 2022년이었는데 실사격이 이번이에요. 2년 이상 걸렸습니다. 이 시간 격차가 중국이 노리는 창인 겁니다. 대만이 완전한 방어력을 갖추기 전에 미국이 다른 데 집중해 있을 때 결행하면 어떨까? 이게 중국 군사 기획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 시나리오를 억제하는 게 이번 하이마스 실사격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준비됐다라는 선언이에요. 대만이 처음으로 하이마스 실사격 훈련을 한 그날 중국은 뭘 했을까요? 아마 CCTV에서는 군사 퍼레이드와 신형 무기 시연 영상을 내보냈을 거예요. 속으로는 시뮬레이션을 돌렸겠죠. 대만 해협 상륙 시나리오에서 하이마스 변수를 다시 계산했을 겁니다. 전쟁은 실제로 벌어지기 전에 계산으로 먼저 벌어집니다. 그 계산이 불리하면 실제 전쟁 결정이 늦춰지고 더 불리하면 포기하게 됩니다. 대만이 하이마스 실사격을 마쳤다는 건 그 계산의 난이도를 한 단계 올렸다는 의미입니다. 억지력의 논리를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억지력은 싸우면 이긴다가 아니에요. 싸우면 너도 크게 다친답니다. 대만이 하이마스로 중국 상륙 부대를 완전히 막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면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 전쟁 결정의 비용이 올라갑니다. 전쟁은 비용 계산이에요. 이길 수 있어도 비용이 너무 크면 안 합니다. 중국도 같은 계산을 합니다. 대만을 점령해도 경제 제재, 국제 고립, 군사 손실이 너무 크면 안 하는 겁니다. 하이마스는 그 손실 계산에서 군사 비용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대만 실사격 훈련이 주변국에 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필리핀, 일본, 호주 이 나라들이 지켜봤어요. 대만이 하이마스를 실전에서 쓸 수 있다는 신호는 이 나라들의 안보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중국이 대만에 손대면 미국과 주변국이 움직인다는 신호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 신호들이 쌓일수록 중국이 감수해야 할 비용이 올라갑니다. 억지력은 혼자서는 완성되지 않아요. 여러 나라가 함께 신호를 보낼 때 완성됩니다. 이번 대만 실사격 훈련은 그 신호 중 하나가 바로 발사된 겁니다. 중국 내부 여론도 변수입니다. 시진핑이 아무리 대만 통일을 주장해도 전쟁에서 대규모 사상자가 나오면 내부 불만이 쌓입니다. 역사적으로 중국 지도부는 큰 사상자가 나오는 전쟁에 민감합니다. 대만을 공격했다가 수만 명이 죽으면 내부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이 변수도 군사 기획에 들어가야 합니다. 대만의 하이마스가 중국의 사상자 수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면 그건 군사 억지력이 동시에 정치 억지력이 되는 겁니다. 중국이 비웃는 척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비웃지 않으면 국내에서 그럼 왜 못 치냐는 질문을 받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한국에 시사하는 게 뭔지 물어야 합니다. 대만 해협이 긴장해지면 미국의 전략 자산이 그쪽으로 향합니다. 항공모함, B-52, F-22 이 자산들이 대만 해협 방향으로 움직이면 한반도에서 활용 가능한 미국 전력이 줄어듭니다. 북한이 그 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앞선 영상에서 다뤘어요. 동아시아의 세계 긴장축, 대만 해협, 한반도, 남중국해 이 세 곳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뜨거워지면 다른 곳도 영향을 받아요. 한국 방산의 수출 시장도 이 맥락에서 커지고 있고 K9 자주포와 K 전차가 팔리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대만이 하이마스를 도입하면서 주변국들이 유사한 시스템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천무, 슈노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그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됩니다. 천무는 하이마스와 유사한 능력을 갖고 있고 한국산이라 공급망 리스크가 낮습니다. 중동, 동남아, 유럽 일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세계가 다시 군비 증강의 시대로 들어섰고 한국이 그 공급망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엔진 국산화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프란 크랙 사건은 단순한 품질 사고가 아닙니다. 한국 방산이 세계 공급망에서 더 핵심 역할을 하려면 엔진부터 체계 소프트웨어까지 독자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KAI 이들이 협력해서 엔진 국산화를 완성하는 날 한국 방산의 수출 경쟁력은 지금보다 훨씬 강해집니다. 그날이 오려면 지금의 투자와 기술 개발이 쌓여야 해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대만이 하이마스 실사격 훈련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중국은 비웃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합니다. 32발이라는 숫자가 상륙작전의 방정식을 바꿨어요. 여기에 사프란 엔진 크랙 사건이 한국 방산 엔진 국산화의 필요성을 다시 일깨워줬습니다. 이 모든 게 연결됩니다. 대만 해협의 군사 균형 변화, 한국의 에너지 안보, 방산 수출 경쟁력, 독자 기술 역량, 하이마스 한 발이 건드린 도미노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대만 해협 긴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미국과의 동맹 의무, 중국과의 경제 관계, 한국의 독자 에너지 안보, 이 세 가지가 충돌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답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전략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대만 하이마스 방아쇠 하나가 연결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깊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대만 해협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